자, 그러면 요거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한 정도는 갑자기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기말 재고 금액이 뭡니까? 금액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금액, 재고 수량이 아니라 금액입니다. 금액. 그럼 금액을 뽑아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수량하고 단가 정보가 필요하죠. 수량이라는 정보하고 뭡니까? 단가, 이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량과 단가라는 있죠. 이 금액이 필요하다는 거죠. 금액을 뽑기 위해서는 수량하고 단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수량을 관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말 재고 수량이죠. 관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속 기록하자. 계속 기록법, 실사법, 실질 재고 조사법.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혼합법은 실무적 방법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책에는 실무적 방법인 혼합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실질 재고 조사법이고, 여기에 보면 혼합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무적 방법이다. 실무적 방법. 계속기록법 살펴드릴게요. 계속기록법은 기말 재고 수량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면요, 입고 출고를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처음에 100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들어온 거 500개 있었다. 그럼 600개가 있는데 400개 팔렸으면 남아있는 재고는요, 200개. 이런 식으로, 그죠? 기말 재고 수량을 관리하는 방법을 계속기록법이랍니다. 근데 단점이 있겠죠, 그죠? 단점이 뭐가 될까요? 계속 기록하면 이론적으로는 200개 남아있는데 200개 안 남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판단할 때, 기록할 때 남아있는 수량을 이상적으로 팔렸다고 보고 남아있는 재고 200개인데 200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 100개, 매입을 500개, 600개죠. 팔린 거 400개 하면요, 200개가 남아있는데 200개가 안 200개를 언제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나중에 기말이 되어 나서나 재고조사 할 때는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진 거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나오나요? 좀 그러네. 그래서 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감모 수량을 뭡니까? 이 두 개의 치명적인 약점이 감모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감모를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뭐예요? 실질 재고 조사법도 마찬가지예요. 쭉 가서 있죠. 여러분 보면 입고 출고를 기록하지 않다가 기말에 뭔가 창고문을 열고 실제로 나와 있는 재고를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딱 해보니까 100개 있더라, 그죠? 100개 있더라. 그럼 나머지는 1000개 만약에 있었으면, 100개 있으면 나머지는 100개하고 500개니까 600개니까 500개는 팔렸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500개 안 팔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얘도 있죠. 감모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가장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뭡니까? 좀, 그죠? 이런 모형의 한계를 좀 완화한 규정이 뭐예요? 혼합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병행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럼 혼합법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하자면, 팔리는 수량하고 기말 재고 수량은요, 기말 재고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계속 기록법으로 돌리고, 이거는 기말은 실질 재고 조사법으로, 조사법에 의해서 이렇게 수량을 관리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기말에 100개 있대요. 100개 찍어요. 그러면 토탈 600개, 가정을 기초 100개, 단기 매입 500개, 그럼 600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말에 딱 보니까 100개 있어요. 실사법이다. 그러면 실제로 얼마가 돼야 됩니까? 500개가 팔려야 되죠. 근데 매출 수량은요, 계속 기록법을 돌려봐요. 400개밖에 그죠? 400개밖에 안 팔린 거야. 그 두 개를 같이 쓰는 거예요. 기말 재고는 계속 실사법. 그 다음에 팔린 거는요, 계속 기록법 돌려봐. 100개 있고 돌려보니까 팔린 건 400개. 그럼 중간에 몇 개 빕니까? 100개 빈구나. 그게 감모인 거예요.
어디 있지?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혼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혼합법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건데요. 계속기록법하고 신사법 두 개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실무적으로는 혼합법도 있다 정도만 알면 좋겠습니다. 얘가 본주제가 아니에요. 얘가 본주제예요. 단가 결정이 그죠? 가장 중요하죠. 자, 단가는 말 그대로 기말에 남아있는 수량은 알았어요. 200개. 좋아요. 200개 있어. 100개. 뭐 하여튼 있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100개의 개별적 단가를 아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라벨지가 있어가지고 꼬리표가 다 있으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기말에 보니까 기말에 보니까 이거 하죠. 예를 들어 기말에 보니까 이만큼 남아있는 거야. 안 팔린 거 남아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니까 요거는 1월 1일 날 200원짜리고 여기 보니까 전부 라벨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죠? 다 여기 개별적 단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총 매입한 거 다 기장한 거에서 요거 단가를 빼면 뭡니까? 그럼 나머지가 정확하게 뭡니까? 다 팔린 거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단가가 나는. 그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개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개별법이 되는 거예요. 이 개별법이 가장 이상적인 뭡니까? 이상적인 평가 방법이죠. 실제 물량 흐름과 가장 일치하는 가장이죠. 이상적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런 말이 있네요. 개별법 보세요. 자, 장점이 뭐냐면 개별 상품 각각의 단가표를 붙여서 개별적 단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뭡니까? 가장 가까운 방법, 가장 이상적인 방법. 단가를 다 아는 그런 방법이다. 꼬리표가 다 있는 방법을 개별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단가를 모르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매입한 근거는 있거든요. 100원짜리, 150원짜리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남아있는 단가를 모르면 결정이 수량은 안다. 단가를 모르면 금액을 모르잖아요. 그죠? 금액을 모르면 당연히 뭡니까? 매출 원가를 못 뽑아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포기해야 된단 말인가? 그러니까 학자들이 모형을 만든 거예요. 이런 단가를 도출할 수 없는 경우에 뭔가 매출 원가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본질은 이 개별법이지만 얘는요, 이상적인 단가를 아는 방법이니까 모를 때는요, 여기에 보면 단가를 모르면요, 단가를 모를 때는 개별적인 단가를 모를 때는 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 어떤 가정? 단가를 뽑아내기 위해서 물량의 흐름을 가정하는 거예요. 물량 흐름을 가정은 딴 게 아니고 이 물건은 언제 팔렸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단가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더라. 그죠? 물량의 흐름을 가정해서 단가를 뽑아내는 방법을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 방법이 네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법은 단가를 아는 방법이에요. 단가를 모른다고 했을 때 가정해야 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러면 그냥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이렇게 있죠. 네 가지에 의한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있죠. 이 가정을 잘 모를 때 쓰는 그죠? 물량 흐름의 가정에 따라 나타난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이론시험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방법에 따라 뭔가 상관관계, 매출원가의 상관관계, 수익과의 상관관계, 세금과의 상관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있죠. 이 결론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해보면 되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네 개 중에 있죠. 네 개 중에
이거 한 두 가지 보기입니다. 이익, 물가가 상승한다고 가정할게요. 물가가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물가 상승을 기본 모형으로 전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거니까. 이 네 가지 중에서 물가가 상승했을 때 가장 이익을 많이 보고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런 이게 단가를 설정한 이 방법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기업은. 우리 회사는 선입선출법 할래, 후입선출법 할래, 이거 각각 4개 중에 편한 걸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럼 선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죠. 어떤 금액? 기말 재고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기말 재고 금액이 가장 큰 놈이 뭐예요? 큰 놈이 가장 뭔가 수익을 많이 계산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알아야 될 점은 이익하고, 가장 이익을 많이 낸다? 그러면 세금도 뭡니까? 가장 그죠 많이 내겠죠. 그리고 기말 재고 금액도 가장 큰 놈. 이게 한 그룹 같습니다. 기말 재고가 크다는 것은 자산을 증가시키면 수익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산 증가, 수익 증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세 개는 같은 방향이 움직일 거죠. 그래서 요 상관과 4개 중에서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선의 총우 이렇게 됩니다. 선의 총우 이런 형태로 뭡니까? 우리가 부등호가 그죠?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했을 때 이 4가지 방법 중에서 선입선출법이 가장 이익을 많이 보고하는 방법이죠. 우리 법인세법 할 때도 벌써 배웠죠, 그죠? 무신고시 방법 할 때 선입선출법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데요. 선의총우는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요.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렇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선입선출법하고 후입선출법은 잘 아는데요. 평균법의 종류 2가지 있죠. 요거를 순서를 힘들어해요. 여기 순서를 이동하고 총평균하고 바꾸면 굉장히 힘들어요. 요걸 익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꼭 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이렇게 좀 익히세요. 선의총은 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좀 익히세요. 바꾸면 외우는 방법이 형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해서 머릿속에 좀 익힙니다. 어떤 놈이냐면 우리가 애들이 커가면 세뱃돈을 누가 먼저 많이 받아요? 형님이 많이 받을까요? 동생이 많이 받을까요? 동생은 눈치가 빨라요. 형아 5만 원 줬잖아. 형은 3만 원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은 고딩이잖아. 아빠가 5만 원 줬잖아. 나는 3만 원 달라고. 얘는 알아서 그 대신에 딱 단서가 있어요. 나도 고등학생이 되면 5만 원을 줘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형하고 똑같이 지금은 그레이드가 낮으니까 적게 받는 걸 감내하겠다는 거죠. 세뱃돈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형님이 더 많이, 그죠? 세뱃돈을 받게 되겠죠, 그죠? 세뱃돈의 적정치가 얼마일까요? 여러분이 아직 세뱃돈을, 조카 있으세요? 조카? 그러면 세뱃돈 줘요? 아직은, 그죠? 하여튼 줄 나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애들은 세뱃돈을 줘야지 좋아해요. 정말이에요. 저희 형님이 지론이 그거예요. 애들이 왜 안 올까? 연구를 해봤대요. 왜 큰아빠 집에 안 올까? 저희 형님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알았대요. 그래서 제한테 술 먹으면 저희 형님은 애를 보면요 무조건 뭡니까? 초등학교 가리지 않고 무조건 보면 5만 원씩 줘요. 근데 이틀 뒤에 또 갔었어요. 그래 또 줘요. 무조건 줘요, 돈을. 왜 그러냐니까, 아니 1년에 줘봤자 몇 번 보냐. 조카들한테 돈 한 10만 20만 원 생기 뭐 아깝냐. 준다. 그러면 걔들은 머릿속에 어떻게 각인하냐면 큰아빠 집에 가면 돈이 생겨.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다 이거죠. 애를 오라 하면 안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저는 절대 동감합니다. 저 형이 그렇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애들한테 뭐야, 엄마가 막 싸우는 거예요. 세뱃돈 때문에 보관을 해주겠다. 근데 싫다. 뭐 이런 문제, 지금의 문제인데 내가 관리하겠다. 독립권을 다오. 뭐 이렇게 서로 막 빗대고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막 싸우니까 제가 좀 짜증이 나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애들하고 타협을 해요. 시끄러우니까 어른도 계시는데 그거 가지고 난리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애들한테 그래요. 거기에 대한 독립권을 보장해 줄게.
그래서 받으면 다 주라고, 엄마한테. 엄마한테 주라고. 그리고 엄마하고는 협의가 뭐냐면 총액의 20%를 배분받는 거예요. 받는 돈에 있죠. 20%가 배당이고 80%는 저금인 거예요. 근데 애는 20%가 좀 적은 거, 우리 룰이 그래요, 20%. 그러면 한 50만 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가면 50만 원 받아야 돼. 그러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캐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 애를 써요. 근데 그게 부족해요, 애들은. 왜냐하면 내 손에 50만 원 있다가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40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죠. 보상을 해줘요. 5%를 제가 보상해줘요. 그렇죠. 그 5만 원 제가 별도로 줘요. 그럼 애는 뭐예요? 만족해요. 그러면 아무런 분란이 없어요. 정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세뱃돈에 인색한 분 있죠. 제가 생각해도 좀 별로 어릴 때 좀 친척분 중에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형님 그 말을 듣고 있죠. 제가 한 10년 전부터는 뭡니까? 초딩, 초중고는 뭡니까? 우리 기부금, 교육비 한도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고, 대학 한도는요? 900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따라갈 수는 없지만, 초중고는 무조건 5만 원. 대학생은요? 1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대학생. 대학생이 제 조카가 5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값이 얼마가 나는지 알겠죠? 초중고하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럼 형님이 뭡니까? 돈을 많이 받는다고요. 물가가 보통 상승하잖아요. 그죠? 선이까지 요라고요. 그러면 형님이니까 이익을 많이 받으니까 이익이 많으려면 기본적으로 커야 돼요. 자산 증가, 수익 증가니까 커야 돼요. 그죠? 세금도 많이 했는데 이 세 가지의 개념을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부동어를 생각하라고요. 선이니까 뭡니까? 당연히 끝이 후니까 동생이고 밑에는요. 총이밖에 없지. 그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렇게 넣으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뭔가 선이까지 형님이 세뱃돈을 많이 받네 이렇게 유추하면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뭡니까? 헷갈려하면 안 돼요. 왜 헷갈리냐면 시험 문제는 물가가 하락한다고 하거든요. 그죠? 하락하는 순간 이렇게 딱 놓고 뭡니까? 하락한다면 부동을 바꾸세요. 그리고 문제를 읽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적용하려면 힘들어요. 에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익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그럼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출 원가는 당연히 뭡니까? 이 부동어다, 그죠? 당연히 후입선출법이 높아야지 원가가 높다는 거는 이익이 그만큼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 부동어를 일단 익혀야 돼.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거 좀 칠판이 너무 좁다. 요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하고요. 이거 좀 하겠습니다. 지우고 여기에서 그걸 좀 할게요. 이런 문제에서 이걸 출제해요. 가장 중요한 모형이에요. 선입선출법하고 보통 선입선출법을 FIFO로 하죠. FIFO. First in, first out 이렇게 되고요. 후입선출법을 LIFO로 하죠. LIFO. 그래서 그러니까 파이프하고 라이프가 있는데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의 비교를 좀 해봐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말재고에 뭡니까? 기말재고 자산의 시가 반영은 누가 잘할까요? 시가를 반영. 어디가 더 잘 반영할까요? 시가를 잘 반영해 줄 수 있습니까? 선입선출법 물가가 상승한다 했을 때, 물가가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번 볼게요.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하면 계속 있죠. 나중에 매입한 게 지금 단가가 높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초부터 먼저 판매된 거니까 남아있는 기말재고는요. 가장 나중에 매입한 게 남아있겠죠. 가장 나중에 매입한 게 지금 시가하고 근접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말재고의 시가 반영을 뭡니까?
시가 반영을 잘 한다는 말이다. 대신에 후입선출법 어떻습니까? 가장 나중에 매입한 가격이 높은 것부터 우선 판매되니까 기말 재고 금액은요, 기초 재고가 남아 있으니까 옛날 원가가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시가를 뭡니까? 반영을 잘 못해줘. 시가라는 거는 기말이 현재 시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가 반영이 잘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 다음에 수익 비용 대응은요, 대응 측면은 어떻습니까? 수익 비용 대응이란 말은 올해 매출에 올해 원가를 시킬 수 있냐 이거죠. 선입선출법 올해 매출액이에요. 그게 대응하는 원가는요, 기초부터 원가가 매출 원가로 들어가니까 작년의 원가와 단기의 원가가 합해져 가지고 올해 매출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익 비용은 별로 안 좋다는 말이에요. 수익 비용 대응 측면에서는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니다. 그에 비해서 후입선출법은요, 단기 매출에 단기에 뭡니까? 단기에 매입한 걸 매출 원가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뭡니까? 수익 비용 대응 측면이 그죠? 좋다 이 말이에요. 그죠? 뭐 이런 것들 조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거기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네요. 그죠? 해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뭐 장점은 실제 물량 흐름과 뭐야, 이거 잘못됐어요. 실제는 아니고요. 여기 잘 못타요. 좀 그렇네요. 여기 실제 물량 흐름이 아니고 일반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일치해야 돼.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는 거는요, 개별법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개별법이